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온 공포 마케팅의 실체를 확인했고,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정교한 심리 구조를 해부했으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치명적인 리스크와 그것을 상쇄할 구체적인 설계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주제를 보기 전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목적은 비혼이 옳다거나 결혼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명확한 자기 이해 위에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세 번째 특성에서 잠깐 언급했던 관계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심리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 여정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크게 공감하셨던 부분,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고 있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혼을 포기라는 단어로 규정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했다는 이른바 N포 세대라는 프레임 속에 이들을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냉정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들여다봅시다. 과거의 결혼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계약이었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맹수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도, 늙어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혼인 제도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음식이 배달되고 국가건강보험이 나를 치료해주며 개인 자산과 연금 시스템이 노후를 설계해줍니다. 결혼이 독점하던 생존 기능들이 사회 전체로 분산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효기간이 지난 보험 증서를 들이밀며 말합니다. 그래도 혼자면 불안하지 않겠어?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압력 구조입니다. 이 압력은 세 개의 층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이 내면화된 도덕적 명령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불효자라는 등식이 아직도 많은 가정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친척들의 시선, 아직도 혼자야? 라는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감시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 문화입니다. 기혼자 중심으로 설계된 회식 문화,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조직 분위기 속에서 비혼자는 종종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세 겹의 압력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혼이라는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거대한 체계에 맞서는 조용한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혼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이유로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철학적 비혼주의자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를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는 방식으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비혼은 결핍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상황적 비혼자입니다. 경제적 현실 때문에 아직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혹은 원가족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결혼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내면의 심리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집중하는 것은 첫 번째 그룹이지만 두 번째 그룹의 존재를 외면하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을 흐릴 때 비혼이라는 선택이 근거 없이 낭만화되는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혼자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 그런데 정작 심리 상담실 통계가 가리키는 가장 깊은 외로움은 비혼자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들이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바로 이 말에서 나옵니다. 둘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못하는 그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립입니다. 비혼주의자들은 이 지점을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연결을 위해 확실한 자아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답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구조 위에 세워져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심리학 연구와 임상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특성이 강할수록 사회적 성취 욕구도 높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보다 높게 측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자아의 프로젝트화 능력입니다. 이들에게 자기 자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완성해 나가야 할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 이들은 자신의 삶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그 완성도에 깊은 가치를 둡니다. 문제는 결혼이 이 프로젝트에 필연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의 절반 이상을 타인의 감정과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경제적 자원을 공유해야 하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인생의 궤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태도라고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 자신 하나도 완벽하게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의 인생까지 짊어질 수 있겠느냐는 도덕적 결벽에 가까운 태도가 이 선택의 진짜 뿌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2030 세대는 어릴 때부터 스펙 쌓기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과로 정의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 환경이 의도치 않게 자아의 프로젝트화 성향을 강하게 키워온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형이 사회의 제도를 거부하는 아이러니, 바로 여기에 현대 한국 비혼 현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정서적 자급자족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면 외부에서 채우려 합니다. 연락할 사람을 찾고 관계를 만들고 누군가의 존재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하죠. 하지만 이들의 뇌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들은 혼자 깊은 몰입 상태에 빠졌을 때, 즉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목표를 향해 집중할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훨씬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도파민보다 혼자만의 몰입에서 얻는 도파민이 이들에게는 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원가족의 영향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에서 반복적인 갈등을 목격하며 자란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공식을 학습합니다.
가까운 관계는 고통의 근원이다. 이 학습이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구성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정서적 자급자족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병리적인 회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자급자족과 감정적 회피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건강한 자급자족은 타인과 연결될 수 있음에도 혼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적 회피는 연결을 원하면서도 두려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스스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선택적 관계망 설계 전략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이 한 사람에게 감정적 지지, 경제적 협력, 신체적 돌봄, 사회적 소속감 모두를 요구하는 단일 집중형 구조라면 이들은 이 기능들을 여러 관계에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형 구조를 선택합니다. 깊은 감정적 교류는 오랜 친구와 나누고 지적 자극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에서 얻으며 실질적인 도움은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네트워크에서 받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강점은 리스크 분산입니다. 하나의 관계가 무너져도 전체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습니다. 반면 결혼이라는 단일 구조가 무너질 때, 즉 이혼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때 당사자는 감정적 지지, 사회적 정체성, 경제적 기반을 동시에 잃는 총체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물론 이 전략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사회적 기술과 지속적인 에너지 투자를 요구합니다. 관계는 방치하면 사라집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 없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훨씬 더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연결의 환상도 경계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와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은 선택적 관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연결의 대체물이 아니라 고립을 감추는 디지털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혼 낭만화의 함정입니다. 지금 설명한 세 가지 특성은 분명 지능적이고 정교한 심리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 특성들을 방패로 삼아 진짜 문제를 회피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는 철학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가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건강한 비혼주의자는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도피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용기, 그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심리적 설계가 완벽해 보이는 비혼주의자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그들조차 외면하고 싶은 치명적인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해부해 드렸습니다. 정교하고 지능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매우 용감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선뜻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설계된 비혼의 삶에도 반드시 존재하는 균열, 그 치명적인 리스크의 실체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생물학적 역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보적인 철학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 몸속에 흐르는 DNA는 수만 년의 진화가 새겨놓은 명령을 따릅니다.
그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의 공포는 젊을 때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에너지도 충분하니까요. 문제는 노년입니다. 70대의 외로움은 30대의 외로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기존의 관계망은 하나둘씩 사라지며 몸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비혼주의자들이 젊은 시절 쌓아온 철학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흔들림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깊은 균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자아 프로젝트의 붕괴입니다. 비혼주의자들의 정체성은 대부분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이죠. 그런데 이 자아상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심각한 질병, 갑작스러운 실직, 더 이상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하는 몸과 마음. 그 순간 가장 잔인한 질문이 찾아옵니다. 내가 더 이상 유능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주변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도 어느 정도 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홀로 모든 것을 설계해 온 사람에게 이 질문은 아무도 대신 답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혼주의자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가장 깊은 심리적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혼자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젊고 건강한 비혼주의자들이 30년 후 노년을 맞이할 시점에 그들을 지탱해줄 국민연금 시스템과 의료 인프라는 지금보다 훨씬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비혼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선택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철학과 사회구조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만이 진짜 지능적인 비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하는 5가지 심리적 설계법은 비혼주의자들이 대외적으로 절대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설계는 재정적 자립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비혼자는 경제적 리스크를 혼자 감당합니다. 아플 때도 일을 못할 때도 노년에도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보다 훨씬 더 의식적이고 공격적인 재정 설계가 필요합니다. 비상금, 장기 투자, 노후 자금을 별도로 설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두 번째 설계는 관계 포트폴리오의 능동적 관리입니다. 관계는 방치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제도적 장치 없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세대를 넘나드는 관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만으로 구성된 관계망은 함께 늙어가면서 함께 약해집니다. 나보다 젊은 세대와의 연결, 나보다 경험 많은 세대와의 연결이 동시에 존재해야 관계망이 시간 속에서도 유연하게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설계는 의미 생산 시스템의 다각화입니다. 삶의 의미를 오직 개인의 성취에만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취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창작 활동, 지역 공동체 기여, 누군가를 가르치고 돕는 경험처럼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야 합니다. 네 번째 설계는 노화에 대한 현실적 계획입니다. 공유 주거나 코하우징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주거 모델을 미리 연구하고 전문화된 돌봄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 도움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비혼주의자다운 가장 지능적인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설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설계는 자아 정체성의 유연화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취가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의 핵심, 그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사람만이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비혼과 기혼, 어떤 선택을 하든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누구에게나 단독자로서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비혼주의자들은 그 진실을 남들보다 일찍 그리고 더 정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확한 자기 이해 위에 설계된 삶은 어떤 폭풍 앞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Minho, come eat with us. Everything looks incredible. You have to try this.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온 공포 마케팅의 실체를 확인했고,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정교한 심리 구조를 해부했으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치명적인 리스크와 그것을 상쇄할 구체적인 설계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주제를 보기 전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목적은 비혼이 옳다거나 결혼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명확한 자기 이해 위에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세 번째 특성에서 잠깐 언급했던 관계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심리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 여정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크게 공감하셨던 부분,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고 있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